네, 다음은 이제 하얼빈의 시대 배경입니다. 이제 하얼빈의 시대 배경은 이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 이제 저희 나라가 일제에게 약탈해 나가는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시기의 좀 주요 사건으로는 이제 1905년에 을사동약으로 인한 외교권 강탈, 1907년 정미조약으로 인한 군대 해산, 1909년 기후각서를 통한 사법권 박탈의 이제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저희 주권을 약탈하는 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1895년 을미이병, 1905년 을사해병, 1907년 정미의병이 일어나 일제에게 맞서 싸웠습니다. 네, 다음은 내용 요약입니다. 저는 이 하얼빈이라는 책을 좀 5가지로 나눠서 이제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기함과 결심입니다. 1905년 12월 청년 안중근은 상해에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고향에 도착했을 때 그의 아버지 안태우는 이미 몇 달 전에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안중근은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전혀 알지 못했기에 무덤 앞에서 오랜 시간 동안 통곡하며 큰 슬픔에 잠깁니다. 그리고 그가 고향에 돌아오는 동안 그의 아내는 둘째 아이를 출산했고 안중근은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고 그 작은 몸에 풍기는 냄새 속에서 묘한 감정과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안중근은 고향에 남아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지만 이제 마음속에서 이토를 처단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계속 떠오르자 결국 그는 고향을 떠나 블라디보스토크로 떠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네, 다음 두 번째는 하얼빈 의거 준비입니다. 이제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안중근은 대동공고사에서 수구먼으로 일하던 우덕순을 만납니다. 우덕순 역시 안중근과 같이 이토를 처단해야 한다는 숙명을 피할 수 없음을 느끼고 이제 안중근과 함께 이제 이토를 처단하기 위해 일을 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안중근과 우덕순은 이제 이토가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대동공고사 일을 정리한 후에 하얼빈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얼빈에 도착한 안중근과 우덕순은 이발을 마친 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순간을 남기기 위해 사진관을 향합니다. 두 사람은 사진을 찍었고 러시아인 사진단은 닷새 후에 사진을 찾아가라고 손가락으로 날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안중근은 닷새 후에 다시 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사진을 찍은 안중근은 우덕순을 데리고 다시 하얼빈역으로 향했습니다. 역전 광장에는 기관총을 든 러시아 군인들이 순찰하며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안중근은 하얼빈역에서 이토를 저격할 위치를 탐색했지만 표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워 결국 그는 철도가 교행하는 최가구역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최가구역은 작고 허름한 역이었습니다. 최가구역의 역장은 이 한산한역에 최고급 객차 6량을 연결한 이토의 특별 열차가 도착하는 사태에 들떠 있었습니다. 이토의 특별 열차가 26일 아침 6시에 최가구역에 잠시 머물렀다가 9시에 하얼빈역에 도착한다고 역장은 자랑처럼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우덕수는 역장에게 빈말을 걸어서 이토의 열차가 6시에 최가구역에 들리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역 안으로 돌아가 안중근에게 이 정보를 말해주었습니다. 이 정보를 들은 안중근은 최가구역에서 이토를 놓칠 수 있기에 우덕순과 헤어져 각각 최가구역과 하얼빈역을 맡기로 합니다. 세 번째는 이토 히로부미 저격입니다. 하얼빈으로 다시 돌아온 안중근은 하얼빈 지역 한인사회 지도자인 김성백의 집에서 허락권을 보내고 이토를 저격하기 위해 하얼빈역으로 갑니다. 하얼빈역에 도착한 안중근은 다방 안의 벽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덕순이 최가구역에서 일을 벌였다면 이토의 특별열차는 하얼빈역에 오지 않았을 것이고 특별열차가 하얼빈에 온다면 우덕순은 기회가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했습니다. 이토의 열차는 9시 10분에 하얼빈역 플랫폼에 도착했습니다. 이토는 객차에서 내려 플랫폼 끝쪽에 외교단에게까지 걸어갔다가 러시아 의장대 쪽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안중근은 러시아 병대 뒤편에서 이토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군인들 틈새로 조준선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이토가 조준선 위에 올라오자 안중근은 방아쇠를 당겨 이토를 저격했습니다. 이토는 안중근의 총에 맞고 사망했고 이를 본 러시아 헌병들이 안중근을 덮치자 안중근은 코레아 후라라는 말을 외칩니다. 그렇게 러시아 헌병들에게 잡힌 안중근은 허리를 묶인 상태로 헌병대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얼빈은 이제 러시아 관할 구역이었으나 안중근이 한국 시민이므로 재판 관할군에 속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며 이 사건에 대해 신속히 손을 뗍니다. 그렇게 안중근은 일본 총영사관으로 인계됐고 지하구치소에 갇히게 됩니다. 우덕순 또한 최가구역에서 잡혀 안중근과 같이 수감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재판과 신념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공국 외무성이 사건 전체를 틀어지기 위해 수사와 재판 과정 전체를 관동도덕부로 이첩하였고 안중근과 우덕수는 하얼빈에서 관동도덕부가 있는 대련으로 호송됩니다. 관동도덕부 검찰관 미조부치는 안중근을 취조하면서 그를 흔들기 위해 이토 히로부미의 죽음을 알려주고 가족의 사진을 보여주는 등 여러 방법을 사용하지만 안중근은 미조부치의 행동에도 동요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생각을 말합니다. 그렇게 며칠 후 관동도덕부 지방법원에서 안중근과 우덕순의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에서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이유를 진술하려 했지만 재판장 마나베는 방청객 퇴장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안중근은 진술할 기회를 얻기 위해 공개 진술을 주장하며 반발했고 결국 마나베는 방청객 퇴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중근의 진술을 허락하게 됩니다. 안중근은 이토의 한국평화 파괴와 무참한 학살을 언급하며 동양 평화를 위해 이토를 처단했다고 밝힙니다. 또한 이토가 한국 통감으로써 대한제국을 억압하고 탄압한 만행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고 이를 들은 마나베는 이의감을 느끼고 급히 재판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후 공판은 1910년 2월 7일, 8일, 9일, 12일, 14일에 열렸습니다. 넷째 날에는 검찰관 미조부치가 의견 진술을 구형했고 다섯째 날에는 일본인 국선 변호인들이 변호를 맡았습니다. 여섯째 날인 14일에는 재판장 마나베가 우덕순에게 3년형, 안중근에게 사형을 선고하며 수사와 재판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승부과 예산입니다. 사형을 선고받자 안중근은 집행되기 전에 마무리 지어야 할 일들이 많아 바빠지게 됩니다. 안중근은 선고를 받기 전부터 자신의 일대기인 안흥칠 역사를 쓰고 있었으며 또한 2월 14일에 사형 선고를 받고 2월 17일부터 동양평화론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안중근은 항소는 쓸데없는 짓이 될 것임을 알았기에 항소 포기의 뜻을 밝히고 죽기 전에 할 일이 많이 남아있으니 형의 집행을 3월 25일까지 연기해달라고 고등법원장에게 탄원했습니다. 그렇게 형 집행이 연기된 후 안중근은 3월 15일에 안흥칠 일대기를 탈구하고 그로부터 열흘 후 안중근의 형이 집행됩니다. 그날 안중근은 고향에서 어머니가 보내주신 새 옷을 입고 옥리 4명의 감시를 받으며 사형장으로 향합니다. 형 집행 전 안중근은 마지막으로 동양평화 만세를 3번 부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사형이 집행되면서 안중근은 순국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발표자 근혜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한반도의 국민들은 동학민운동, 정민운동, 민주항쟁 등 부정한 권력에 맞서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싸워왔습니다. 그들은 항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희생하며 싸웠고 이러한 정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개인주의의 성향이 강해지고 있지만 부정한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여전히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영웅은 평화로운 시대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와 달리 문명이 고도로 발전해 전쟁과 약탈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이지만 일제강점기와 같은 국가적 위기가 올 경우 안중근 의사님과 같은 영웅들이 새롭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학우분들은 손을 들어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